속으로. 결국 오늘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산에 대한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중국산에 대한 추가 관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주간 협상을 벌여왔지만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10에서 15%의 맛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 캐나다는 1,550억 달러치의 미국 수입품에 또 역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멕시코는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오는 9일 일요일에 이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오늘부터 발효될 미국 측의 관세 인상에 맞춰서 맞보복 조치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45%까지의 관세 인상에 맞서서 월요일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물품 수출 통제 제재를 가하는 표적 대응에 나선 셈인데요. 중국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시작된 오늘부터 미국에서 생산되는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29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15%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이런 70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 중국은요 미국에 대해서 전면전을 펼치는 걸까요? 아니면은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신중한 자세를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차 보복 때와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무역 전쟁 확전 대신 미국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난달 초에 미국의 첫 번째 10% 보편 관세 인상 조치가 시작되자마자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시행까지는 엿새 동안의 말미를 두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같은 기간의 여유 기간을 미국에 부과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또 3월 10일 이전에 선적돼서 3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관세 인상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상무부도 국무원 보복 관세 발표와 동시에 지난달과 동일하게 미국을 WTO 세계 무역기구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드는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중국은 비관세 보복 카드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 관세청에서는 수입되어 있는 미국의 콩, 대두 가운데 코팅 불순물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식량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오늘부터 미국 기업 3곳의 대두 중국 수출 자격을 정지한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미국에서 들여온 원목에서 나무좀, 하늘소와 같은 해충이 발견됐다면서 미국산 원목 수입을 중단한다고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방산업체 10군데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를 시키고 중국과의 수출입,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까지 금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또 미국의 세계 최대 유전자 분석 업체인 일루미나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는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을 포함해서 중국으로의 유전자 수출까지 금지시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캐나다도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캐나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산 수입품에 맞불 보복 관세를 즉각 발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그 세계 무역기구에 이의 제기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입장 정리가 어떻습니까? 캐나다 쪽은? 조금 전에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수도인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끝마쳤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한 근거나 필요성도 전혀 없었다면서 강경 맞대응을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세계 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를 하고 또 미국, 멕시코, 캐나다, 북중미 3개 나라 체제를 통해서도 이의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3주일 뒤에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를 시행한다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까 트루도 총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하는 행동은 우둔하다 이렇게 맹비난했고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원래 성격이 얌전하기로 유명한 주스틴 트루도 총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캐나다 국민 앞에서 심각한 표정을 이어가고 그답지 않게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미국과의 맞대결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캐나다 국민에게 확실히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멕시코 역시 쉐인바움 대통령이 25%의 관세를 매긴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는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일요일에 우리 멕시코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관세와 비관세라는 투트랙 조치로 맞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구체적인 관세 품목은 앞으로 자세하게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는 모욕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 안에 있는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이는 미국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결정이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멕시코 정부 차원에서도 지켜보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오늘 트루도 총리도 그렇고 지금 멕시코의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를 상대로 맞대응을 하면서 하는 그 태도가 상당히 뭔가 좀 예전과는 다르다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좀 해보려면 해봐.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그 이 대국의 대통령한테 뭔가 이렇게 좀 상대를 하는 그 입장이 뭔가 좀 정중하다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 톤다운한 쿨다운보다도 조금 좀 비아냥거린다 이런 느낌의 그러한 이제 이 말투 어투가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트루도 총리도 굉장했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캐나다 총리도 모욕을 좀 당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다른 지도자들에게서 어느 정도 일종의 비웃음을 받는다, 산다. 이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으로 봐서는 말이죠. 그럼요. 사실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때 얼마나 지독했습니까? 막 삿대질까지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트럼프도 예전에 트럼프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주는데 자기가 혼자서 마이웨이를 외치겠다라는 것도 이게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미국의 대외 이미지에도 글쎄요, 큰 말이야. 타격을 입히고 네. 다른 나라가 미국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지 트럼프 한 사람 지도자의 행동이 지금 큰 파급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이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에 막대한 수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수익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대통령의 호언 장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근거가 없이 낙관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며칠 안에 가격 인상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큰 품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붕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차량 가격 인상이 수요를 위축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게 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물가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사실 이런 조치의 가장 네. 큰 피해는 서민들이겠죠. 그러니까요. 미국 내 에너지 가격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가 직격탄을 맞고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보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캐나다산 원유 수입량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하루에 460만 배럴이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에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 1350만 배럴의 3분의 1에 달하는 아주 커다란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양측이 미국과 캐나다가 모두 패배로 가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휘발유, 전기, 가스, 난방 가격 상승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올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 있는 농산물 가격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많이 먹고 있는 토마토, 아보카도, 레몬과 같은 주요 과일과 농산물이 멕시코 땅에서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수입 비중이 더욱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 식품 가격 인상을 즉각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뭐 관세 부과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낙관적으로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별일 없겠지. 오히려 관세로 인해서 막대한 달러가 미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그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허풍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3월 이후에 봄, 여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경제 지표에서도요 미국의 성장세가 이미 둔화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신호가 포착이 된다. 또 전문가들은 또 이 부분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 첫 번째 요소를 들자면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경제 조사 단체인 컨퍼런스 보드의 2월달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은 1월달보다 7포인트나 하락했는데요. 이는 4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기도 합니다.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됐다. 이런 점을 시사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소비 둔화까지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1월 개인 소비 지출도 전월보다 0.2%나 줄어들었고 이는 팬데믹 시기였던 4년 전보다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 또 한파, LA 산불과 같은 일회성 요인 때문에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국과 우방을 가리지 않는 관세 정책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부에서도 강도 높게 공공 영역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경제 주체들이 먼저 이런 불확실성을 앞장서서 유도하고 있다, 야기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오히려 성장 대신 그 뒷걸음질을 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금융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금융시장도 역시 트럼프 스타일의 경제 정책이 초래할 경기 둔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채권 가격은 상승하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난달 중순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던 4.5%를 돌파한 이후에 하락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4.1%대로 또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가장 어리석은 관세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이런 사설까지 게재했는데 특히 우방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 이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어리석다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약한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미국은 트럼프라고 불리우는 관세맨, 테리프맨 한 사람 때문에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까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바로 이제 중단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유럽도 미국의 조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메제르크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항복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푸틴을 돕겠다는 얘기와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쿠르스크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 병사들도 미국의 조치에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동맹들은 변함없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유럽 스스로 힘을 키우자는 유럽 자강론이 더 파워를 얻을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 유럽의 군국주의 그리고 군사비 지출도 늘어나면서 이제 이 같은 움직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 커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는 신이 났네요.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는 측이 러시아 정부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최고의 기여가 될 것이라고 크렘린 궁 대변인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자가 되기를 중단한 것이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가 될 것이라면서 칭송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까지 이 전쟁의 주요 당사자가 미국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단서를 달기로 했지만 크렘린궁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러시아도 국제사회 제재,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 친밀감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4년째로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변질될지 변화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금 이 반응이 나왔네요.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는 포로 교환을 비롯해서 공중 및 해상에서의 휴전에 나설 뜻을 밝혔는데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된 채 전쟁이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X에 올린 글에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개를 숙였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신속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1단계로는 포로 석방과 공중에서의 휴전, 즉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 에너지와 민감 인프라에 대한 공격 금지, 해상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즉시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단 러시아도 이에 동의를 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단계를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미국과 협력해서 강력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방법이 없죠. 네, 미국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이제 굽히고 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네, 약소국의 서름 같습니다. 제 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산에 대한 25%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면서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거듭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보험료가 또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네요. 또 지난 1월 LA의 대형 산불 발생 당시에 이 출장 전에 산불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했었다라는 캐런 베스 앨런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시 비상관리부는 이미 산불 경고를 시장 보좌관들에게 보냈었고 기상청도 공개적으로 알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오늘 아침 LA타임스가 폭로를 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새로운 관세가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관세는 여러 품목들, 여러 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치겠는데 그렇죠. 그중에는 자동차 보험도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보험 비교 쇼핑 웹사이트 인슈런시파이의 데이터 저널리스트인 맷 브레너는요. 새로운 관세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까지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 그래도 비싸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더욱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관세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관세로 인해 자동차 부품 가격이 25% 상승하는 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동차 부품 가격이 올라갔는데 누군가가 차를 들이받아서 만약 범퍼가 손상된다고 하면 관세가 부과되기 전보다 보험사에서 이제 범퍼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25%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럼 보험사는 그 비용을 더 높은 보험료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료가 이 관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나 오를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풀 커버리지 자동차 보험을 가진 캘리포니아 주민은 연간 약 2,600달러 정도를 지불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관세를 적용하면 이게 연간 약 2,800달러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브레너는 좀 더 구체적으로 2024년 지난해 말부터 2025년 올해 말까지 전체적으로 이 평균 232달러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란 예상입니다. 하긴 새 차도 지금 값이 오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새 차를 살 때도. 네. 그렇죠. 그럼 새 차를 살 때 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또 우리가 그만큼 또 보험료가- 세일즈 텍스가 올라간다는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연관이 되긴 되네요. 정말.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 이게 참 걱정입니다. 네, 지금도 자동차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단 말입니다. 맞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더 오르게 되면 우리 운전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부담이요. 그렇죠. 이 보험회사들은 인플레이션과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 떠나고 있다는 소식 잇따라 나왔었고요. 네. 그나마 남아있는 보험에 가입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보험료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됐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매년 300에서 400달러 정도씩 올랐다고 말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상당수 있는데 앞으로 더 그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료나 주택 보험료 이거는 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뺄 수도 없는 항목이고 이건 뭐 반드시 필수적인 항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없어요.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맞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주는 타주와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그렇고 주택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험사가 더 많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브레너는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 뾰족하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미 보험료가 인상돼서 네.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은 좀 더 저렴한 보험사를 찾아서 쇼핑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맞아요.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보험료가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험료를 대폭 낮추긴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운전을 좀 적게 하는 편이라면 그나마 날마다 운전하는 그 마일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프로그레시브의 스냅샷, 올스테이트의 드라이브 와이즈, 파머스의 시그널, 그리고 네이션와이드의 스마트 라이드와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문의해보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곳 LA 사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비싸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참 걱정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지난 1월 대형 산불 발생 당시 밝혔던 입장이 알고 보니 좀 다른 것으로 드러났네요. 네, 캐런 베스 시장이 산불 발생 당시 가나로 출장 갔었고 LA엔 없다가 뒤늦게 돌아와서 논란이 됐다, 비난을 많이 받는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네. 베스 시장은 모르고 출장 갔다가 소식 듣자마자 급하게 돌아왔다는 입장 나타냈었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베스 시장이 가나로 떠나기 전날 베스 시장 보좌관들은요, LA시 비상관리국으로부터 이러한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 파괴적인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고 산불 위험 또한 높아졌다,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 시장은 1월 7일 팔리세이즈 산불이 발생하던 날 가나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미국 대사관 칵테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 이러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심지어 그 LA 시장실에 보낸 이메일에는요, 강풍에 대비하기 위한 회의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상관리국은 1월 3일 이메일과 또 그 후에 여러 차례 메시지를 통해서 시장 직원들에게 날씨 예보를 알렸는데 예보는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전한 겁니다. 예. 배 시장 보좌관 12명 이상이 1월 3일 이메일을 받았는데 여기엔 또 국립기상청의 그런 여러 첨부 파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비상관리국이 1월 3일 금요일에 보낸 이메일에는 다가오는 월요일에 예상되는 강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그런 회의가 있다고 적힌 내용도 있습니다. 또 월요일 회의에 대한 잠정적인 일정 초대장이 뒤따를 것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런데 이 베스 시장팀은 이러한 이메일을 베스 시장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스 시장이 떠나기 며칠 전에 사실 국립기상청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를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베스 시장은 떠났던 겁니다. 그러면은 소방국장을 파이어시킬 게 아니라 자기 보좌관진을 파이어시켜야 되는 거네요. 사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좌관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시장에게 얘기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LA 시장식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을까요? 베스 시장의 이메일을 받아보고 커뮤니케이션을 감독하는 제크 세이들이란 부시장은요. 이메일의 중요성을 축소시켰습니다. 임박한 재앙을 암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메일이 잠정적인 회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 꼬집었는데요. 그건 재앙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에 대한 반대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베스 시장도 그동안 기후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 않습니까? 몇 주 동안 크리스틴 크롤리 전 소방국장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죠. 예. 크롤리 전 소방국장이 대격변적인 강풍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산불 위험에 대해서 알았다면 자신은 그 샌디에고조차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여행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었다고 그 당시 상황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아무튼 베스 시장은 그렇게 크롤리 국장을 크게 비판했고요. 그렇게 결국 해고까지 시켰죠. 크롤리 국장 해고에 대해서 항소했고 LA 시의회가 오늘 그 항소에 대해서 투표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매일 날씨를 전해드리잖아요. 네. 박현기 기자도 이제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막 경고했다, 바람 많이 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게 그렇지 않고 좀 온화하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면은 또 망해하세요. 비 많이 온다 그랬는데 바람 많이 분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일기예보 왔을 때 이게 맞아야 되는데 예. 어떨 때는 또 뭐 비가 적게 옵니다 했는데 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있죠. 늘 고민인데 하지만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뭐 안 오면 그만이니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가 더 나은 그건 방법이지 많이 않을까 한다고 싶습니다.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준비를 많이 네.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저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제 팰리세이드에서 이제 미팅을 하는 장면 거기에 뭐 LA 시장도 캐런베스 시장도 참석을 했고 연기 의원도 참석을 했고 뭐 그 회의를 보면서 캐런베스 LA 시장이 주 의원으로서는 일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행정가는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라는 이 뭐 LA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렇죠. 이 LA라는 시의 시장을 하려고 하면다 그러면은 정말 이 결단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행정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이분이 뭐 그런 면은 좀 이게 특별하지가 않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LA 시장으로서 대통령이 왔지만은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좀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기가 세니까 뭐 주눅이 들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 도시의 장으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좀 맞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면도 없고 그 회의에서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은 조금 그 뭐 좀 잘못된 지적들로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행정가는 아니다. 네. 더더구나 LA 시장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참고로 내일 밤부터 시작해서 네. 높은 산간지대에는 폭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동안에 뭐 산에 가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뭐 여행을 가야 할 일이 생긴다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공인회계사 우리 강신영 CPA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인컴텍스 리턴을 벌써 했는데 빨리 하셨는데요. 2월 12일 날 했는데 왜 돈이 아직도 안 들어와요? IRS가 요즘 돈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스테이트 리펀드는 왔는데 빨리 오죠. 어. 보통 이제 3조 안에 온다고 그렇게 어. 공식적으로 말씀하는데 네. 이제 사실은 그렇게 3조 안에 오는 경우는 그렇게 꼭 많지는 않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어. 왜냐하면 원체 비교하는 매칭하거나 이런 시간도 걸리고 체크로 보낼 때는 또 체크를 프린트해야 되잖아요. 근데 뱅크로 들어갈 때는 뱅크로 훨씬 디렉트 디포짓은 빠르죠. 예전에는 한 일주일 열흘 만에 왔던 기분이 드는데. 그때는 좋은 시절이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어. 빨리 왔던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주정부는 맞습니다. 지금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축하합니다. 리펀드 받으신다는 얘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세금을 또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받으시는구나. 아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 다시 받으신다 그래가지고요. 배가 근데 아프려고 합니다. 그거 설명드리기 시작하면 오늘 또 1시간 다 아 가서 그래요?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비법 알려주십시오. 네. 예, 좋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이 IRS 감사에 좀 주의할 점이 좀 또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 그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서 운전하다가 우리가 좀 잘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안 걸리면 잘 갔는데 폴리스한테 걸리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세금 보고도 거의 네.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하. 사실은 이제는 인공지능이다, 컴퓨터 시대다 이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우리 개인의 정보가 나라에서 그 나라 중에서도 국세청, IRS에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근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드신다면은. 근데 이제 잘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 IRS의 마스터 파일 중에 AUR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언더 리포트한 걸 매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매칭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금융기관에서는 얼마나 컴퓨터라이즈가 잘 은행이라든지 정권에서라든지 그래서 이제 은행 이자가 누락됐다, 배당감이 누락됐다, 주식 거래가 누락됐다. 요즘은 하나 더 나가서 크립토 커런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제는 서로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크로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뭐 주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분 땅도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즉각적으로 보고가 되니까 체크업을 크로스 체크해야죠. 그런 과정이 일반적으로 전에는 뭐 캐시 내용이 많았는데 이제는 크레딧 카드 거의 쓰잖아, 그죠? 그렇죠. 뭐 벤모도 쓰고 젤도 쓰고 페이팔도 쓰고 이런 거래 내역들이 원체 IRS 많은데 이제는 추가로 된 것도 있어요. 딜리버리 서비스. 딜리버리 서비스 하는 거 뭐 도어대시라든지 우버라든지 다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서턴 에이지의 사람들은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자동차 운전 시간 날 때 재미로도 하고 뭐 용돈도 벌고 네, 이제 네. 그런 분들도 내 크레딧 카드 번호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IRS에 다 보고가 되잖아요. 내 크레딧 카드를 얼마나 우버에서 팔았는지 리프트로 벌었는지 이제 그게 뭐 아까 딜리버리 컴퍼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 정보들을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늘 주의해서 매칭의 문제가 생기면 거의 틀림없이 IRS 감사가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조금 좀 숨기겠다, 거짓말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제는. 근데 지금 그 말씀이 꼭 맞는 게 이제 투명한 회계 보고를 한다. 근데 투명한 회계라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 안에 화분을 갖다 놨다고 그러죠. 그 화분에 있는 꽃이 나무가 1000장밖에 더 자라겠어요. 근데 세금 보고를 하고 투명한 회계를 하면
비즈니스가 더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지죠. 그러면은 주정부가 또 따로 있잖아요. 연방정부 네. 말고 주정부와 관련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거를 주의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는 지방자치, 네. 이제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 또 뭐 카운티도 있고 네. 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에서 세금에 관한 내용은 서로 간에 공유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개인 세금 보고를 했다. 예. 근데 세월색상 기록이 왜 안 들어왔어? 말하자면 그다음에 재산세는 뭐 이제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LA에 내가 비즈니스를 해. 예를 들어서 1099을 받았어. 근데 왜 보고를 안 했냐 하고 LA 시리에서 연락이 와요. 그 공유를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LA에서 주식회사를 했어. 근데 시리 오브 LA에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안 내. 그럼 비즈니스 라이센스 안 낸 거에 대해서 왜 안 했어? 왜 안냐? 내고 벌금도 낼 수 있어요. 그런 편지 많이 받죠. 그런데 특히 최근에 2023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네. 개인 자영업자들한테 아하. 당신 자영업을 한 그 스케줄 C가 IRS에 들어가기도 하고 주정부도 있으니까 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좀 부족한 것 같아. 혹시 수정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권고성 레터가 왔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최근에. 그래가지고 저도 손님들이 그걸 가져오니까 전화를 해줘. 주정부 FTV에 전화를 해서 아니 이런 편지가 도대체 뭐냐? 실제로 수정 보고는 안 해도 근데 수정 보고를 한다는 건 IRS 국세청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정부도 세금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그런 편지가 와서 이거는 kinds of 새로운 education이랄까 instruction이랄까 주의해 이런 편지가 와서 좀 더 정확한 세금 보고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마는 거짓말 안 되고 그럼요. 번 만큼 투명하게. 무조건 신고해서 세금 내고 그래야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세상이 맞습니다. 됐어요. 근데 하나 추가로 우리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내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예서 라이센스 가졌다. CPL 라이센스다. 또 건설 그 제너럴 컨트랙트 라이센스다. 헤어살롱을 네. 하는 라이센스. 이런 분들 라이센스인데 액티브하게 해놓고 보고 안 해. 그럼 왜 안 했냐고 오죠. 그다음에 모게지가 해서 내가 페이먼을 한 달에 2,000불씩 24,000불을 했는데 세금 보고를 안 해. 그럼 가만 있어 봐. 페이롤 모게지 인트레스를 24,000불 냈는데 이 돈 벌었잖아. 왜 보고 안 했지? 하고 그런 편지가 주정부에서는 자주 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한인들은 지금 뭐 이민 일세들이 많으시니까 한국에 뭐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지 또 금융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많죠. 그런 상당히 분들도 많습니다. 이 보고 안 하면 큰일 나죠. 이제는 그 한미 조세가 좀 더 활성화돼 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실제로 한국에 있는 국세조세청에서 일하셨던 분의 말씀. 매년 25만 불만 손실 나는 세금 보고를 했더래요. 아니 가만있어. 어떻게 매년 25만 불만 손실이 나?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 가족의 생활비더라는 거예요. 네. 자, 한국에서 이거 찾아낸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그중에 어떤 돈이 오잖아요. 네. 돈이 온 돈이 10만 불이 넘었다. 그때는 보고가 있고. 근데 그 10만 불이라는 개념이 외국인으로부터 정려, gift from foreigner.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외국인이야. 근데 미국에 사는 내가 좀 가난해서 얘서 8만 불 보내줬어요. 그럴 경우는 따로 보건 안 해도 스테이먼은 집어넣는 게 좋고 만약 10만 불이 넘었다. 네. 이제 그래서 집 사는데 다운 페이먼트 했다. 네. 뭐 좀 어디가 뭐 그럴 수 그쵸? 있죠. 그럴 때는 보고를 3520이라는 품으로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고를 또 해야 되고. 안 하면 페널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고만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텍스블 인컴은 아닙니다. 아니죠. 텍스블이 그건 아니에요? 예, 보고 내가 한국에서 리콰이어먼트는 10만 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10만 불 이상. 이상. 근데 이제 그게 gift from foreigner 외국인으로부터 정여를 받았으면 괜찮은데 뭘 팔았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한국에서 우리가
파는 거를 보고한 거를 미국에도 보고를 하고 월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참. 참 이제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서 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여기서 조금 쓸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래만 저는 도대체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 오히려 보내기만 하죠. 오히려 보내지요. 뭐 보내지도 않고 아, 그래?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죠. 예. 근데 네. 지금요 여기서 참 우리가 한국에서 네. 조세 협약이다. 이중 과세를 안 한다. 여기서 하나 맹점이 뭐냐면 연방 정부하고 대한민국이 네. 조세 협약을 한 거지. 아하.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안 했다.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세금 내라 이러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또?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만약에 11만 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연방 국세청에는 보고만 하면 되는데 네. 그 돈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그건 괜찮고. 그런 거 많이 예. 받으면 행복하고 네네. 부럽고 그렇죠. 받으셨구나. 그러면 10만 불 미만으로 현금을 한국으로부터 받으면 그거는 보고 안 해도 되는 이제 겁니까? 현금이라는 표현은 네. 이제 체크다, 네, 현금이다 하는 스토리가 조금 다를 수 있죠. 네, 뭐 예. 체크로 체크죠. 받든 그것도 10만 불 미만으로 받는 거는 보고 안 해도 됩니까? 보고는 안 하지만 스테이먼으로 네. 이제 우리 이래서 기프트를 이만큼 받아다 넣어놓으면 어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실 짓고 다 해놨습니다. 네. 백신 맞아놨습니다. 반드시 안전합니다.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10만 불 미만은 하지만 그래도 보고는 하는 것이 뒷일에 무슨 일이 발생할 네, 때 맞습니다.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을 얘기하시는 위하여. 거네요. 네. 받을 때마다 하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한국에 돈을 보냈단 말입니다. 네. 그 돈은 내가 쓴 돈이잖아요. 그거 네.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이제 비용이라는 것은 사업상에 하는 것. 네. 사업상 비용은 그 비용이죠. 예. 근데 우리가 자산으로 하는 것은 네. 좋은 일 한 거죠. 뭐. 아 그 그거는 비용은 아니죠. 비용 처리가 예. 안 되는 게 수입에 대한 상대 개념이 비용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아하. 지금 카톡으로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할머님이 손주에게 한국에 땅이 있는데 그거를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세금 보고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이제 여쭤보셨어요. 정여한 사실 그 자체는 예. 거래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 손자가 예. 팔았어. 팔면 수입이 생겨.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얼마에 받았느냐 하는 거는 네. 이제 본인들의 텍스 전문인들하고 의논하시는 게 좋아요. 그 시점이 사망해서냐. 그래서 그럼 아니면 살아서 줬냐. 네. 그때 시가가 얼마냐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도 좀 다르잖아요. 그죠? 아, 그렇지. 그래 팔았을 때 돈이 생겼고 돈이 생겼을 때 텍스블 인컴이 생긴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팔지 않고 그냥 땅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으면은 세금 보고할 내용이 없네. 네. 우리가 주식 거래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사서 그렇지. 맞아, 가지고 맞아. 있으면 괜찮죠. 근데 현 팔았다. 거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거구만. 그러면 수익이 생겼던 손실이 생겼던 이제 그게 캐피탈 게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공인회계사 강신용 CPA 함께했습니다.